1597년 명나라의 사신으로 간 이수광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수광은 공조참판, 대사원, 이조판서 등을 지낸 문신이자 학자로 백과사전식 저서, 지복유서를 남긴 인물이자 우리나라에 처음 천주교를 알린 인물이긴 한데요. 1597년 당시 조선과 안남은 모두 명나라에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사신들이 북경을 가면 자금성 옆 외교관 숙소인 옥하관에 머물며 서로 안면을 틀 기회가 있었죠. 이수광은 그 자리에서 안남국의 사신으로 온 70세 노학자 풍국관을 만났는데 둘은 약 50일간 옥하관에 머물며 교류했는데요.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둘은 서로 묻고 답하며 교류했는데 당시는 두 국가 모두 한자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수광이 안남은 겨울도 봄처럼 따뜻하고 얼음과 눈을 볼 수 없다고 하더이다 라고 운을 떼면 풍국관은 남국은 겨울이 적고 봄이 하도 많습니다 라고 화답했으며 이수광이 다시 안남에는 2번 읽는 보리와 8번 치는 누에가 있다고 하더이다 라고 말하자 풍국관은 2번 읽는 보리와 8번 치는 삼도 있소이다 라고 맞받았죠. 풍국관은 젊은 이수광의 시를 보며 대수필이라고 추켜 세웠죠. 사실 풍국관은 85세까지 관직에 머물렀을 정도로 대단한 존경을 받았는데 그가 남긴 풍공시집에 위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풍국관이 존경한 인물이라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이수광의 시는 베트남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 특히 상류층에서 그의 시를 자주 인용했죠. 베트남의 상류층들은 그의 시에 붉은 복으로 비점을 쳐놓고 암송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그들이 감탄한 대목은 산은 이상한 형상으로 솟았으니 코끼리 뼈가 넉넉하고 땅에선 신령한 기운이 피어오르니 용향을 생산하네 라는 시구였습니다. 실제로 베트남에는 코끼리 산인 상산이 있어 조선의 선비가 어찌 이를 알고 지었는가 라며 정말 절묘하도다 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베트남 학생들 역시 이수광의 시를 외우고 암송하는 게 기본일 정도였다고 하죠. 이러한 사실은 1607년 조한벽이라는 인물이 베트남에 다녀오면서 알려졌습니다. 이미 400년 전부터 한류가 시작된 베트남. 한류가 가장 활발한 것으로 알려진 국가지만 지금 베트남의 한 도시에 가면 여기가 베트남인지 한국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하는데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공산주의 국가 베트남의 정식 국호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입니다. 역사적으로 문화, 언어, 종교 등 다방면으로 인접한 중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죠. 그리고 프랑스, 미국 등 다른 외국 문화와의 상호작용으로 발전했는데 이 바통을 최근 우리 한국이 이어받았습니다. 베트남에서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크게 증가하면서 베트남의 사회,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죠. 한 예를 들어 볼까요? 베트남을 관광하는 한국인들이 가끔 눈이 휘둥그레질 때가 있는데 왜냐면 분명히 한국에서 돌아다녀야 할 한국어 버스들이 넘쳐나기 때문이죠. 한때 한국에서는 백화점이나 대형마켓에서 무료로 셔틀버스를 운행한 적이 있었는데 마을버스가 등장하면서 이러한 서비스는 사라져갔죠. 그래서 중고버스를 사들인 중고차 업체가 전 세계 각지로 셔틀버스나 중고버스를 수출하게 됐는데 베트남에도 상당히 많은 버스가 유입됐습니다. 그런데 버스를 사들인 베트남 업자들은 절대 한글을 떼지 않았습니다. 한글이 붙어있으면 수입품이라는 사실을 알릴 수 있고 다시 재판매를 할 때도 한국에서 만든 버스라는 사실로 더 비싼 값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재미있는 것은 한글을 잘 모르는 이들 덕분에 적절하지 못한 한글이 붙어있거나 글자가 거꾸로 붙어있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한국인의 입장에서 이런 버스에 탔을 때 묘한 자긍심이 생겨나고는 하죠. 이렇듯 베트남은 한국을 사랑해도 너무 사랑합니다. 1975년 사이공 함락으로 잠시 단교되었던 양국은 1992년 다시 수교를 맺으면서 각 분야에서 다양한 교류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경제 교류가 가장 활발했는데 베트남은 한국의 3대 수출국이기도 합니다. 1997년부터 한국 기업이 베트남으로 진출하면서 느낌, 첫사랑, 의가형제, 별은 내 가슴에 등등의 한국 드라마가 방영되기 시작했는데 초창기 한류는 경제 및 정치적 관계 강화를 목적으로 국가가 주도했었습니다. 베트남은 기본적으로 효도, 연장자 존중, 체면 등을 중요시하는 전통적인 유교 이념이 깔려 있어 한국의 문화와 드라마에 자연스럽게 동화될 수 있었죠. 여기에 베트남은 1억 명에 육박하는 인구의 평균 연령이 32세에 불과할 정도로 젊은 나라입니다. 한국이 44.5세이니 우리와 띠동갑 정도 되죠. 자고 나면 성장해 있다는 베트남 경제의 원동력은 바로 이 젊고 풍부한 노동력이고 이들이 한류의 절대적인 소비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3 해외 한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한류 콘텐츠 소비 1위는 웹툰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뷰티, 드라마, 예능 등이 뒤를 이었죠. 한류 콘텐츠에 대한 긍정적 영향력이 가장 큰 국가 순위에서도 베트남은 85%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2021년부터는 한국어가 제1외국어로 지정되었고 정규 교육과정으로도 채택되었습니다. 베트남 공영방송에서도 최초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하는 등 한류는 베트남인들에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베트남에서 한류의 성장은 경제관계와 매우 밀접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9,000개를 넘어서면서 기업들은 활발하게 베트남 현지인들을 고용하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한국어는 가장 경쟁력이 높은 취업수단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말만 배워도 월급이 3배라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하죠. 그런데 최근 베트남은 단순히 한류 친화적인 국가를 넘어 한국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 식품, 유통기업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대형마트는 문화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데 베트남 하노이에 새로 문을 연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의 경우 연면적 약 35만 4천 제곱미터로 축구장 50개 크기에 해당하는 베트남 최대 규모 쇼핑몰입니다. 올 7월 28일 시범 운영을 시작한 이후로 현재까지 20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다녀갔습니다. 이는 하노이 인구의 25%에 육박하는 수준인데요. 이런 선풍적인 인기의 배경은 현지화 대신 과감한 한국화 전략이 있었는데요. 몽골에서 몽탄 신도시라는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냈던 이마트는 2015년 말 베트남 호찌민 인구 밀집 지역이자 최대 상권인 고밥 지역에 3,200평 규모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출 초기 철저한 현지화 전략에 따라 인력부터 상품까지 베트남 소비자에게 최적화한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해 선보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전략을 바꿔 노골적으로 한국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마트 자체 브랜드 노브랜드에서는 현재 판매 중인 650여 개 제품 중 400여 개가 국내 기업 제품으로 채워져 있죠. 국내 기업들은 현재 다양한 한국 상품과 떡볶이 등 한국 즉석조리 식품을 공급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보다 한국적인 것을 즐기기 위해 노브랜드를 찾고 있는데요. 이에 이마트의 베트남 사업 매출은 진출 초기보다 해마다 2자릿수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한국화가 우리 기업 진출에 가장 큰 무기가 된 셈이죠. 여기에 최근 베트남 하노이의 한국형 건축, 건설 문화가 크게 관심을 받으며 의식주에 이르기까지 한국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인데요. 대우건설은 하노이 서호 인근에 서울 여의도 면적의 3분의 2 크기, 그러니까 약 187만 제곱미터의 복합 신도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스타레이크 시티로 불리는 이 신도시는 단순 시공을 넘어 기획, 토지보상, 인허가, 자금 조달, 시공, 분양, 그리고 도시관리 운영까지 사업의 전 과정을 대우건설이 맡은 한국형 신도시 수출 사업인데요. 주거시설, 상업 등 업무시설과 정보기관을 조성하는 대규모 기획으로 총 사업비는 31억 달러, 한국 돈으로 3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하노이 신도시 개발은 한국에서의 위성도시 개발과 유사합니다. 베트남 정부는 하노이 도심 노후화와 높은 땅값, 임대료로 인한 대체 지역의 필요성을 느끼고 해결 방안을 고심하고 있었는데 대우건설은 한국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기존 도심의 정부부처를 스타레이크 시티로 이전하는 기본 계획을 승인했는데 그 규모가 생각보다 놀랍습니다. 2035년까지 13개 베트남 정부 중앙부처가 1, 2차에 걸쳐 스타레이크 시티로 이사할 예정이라고 하죠. 대우건설 관계자는 예산 확보 방안, 기존 청사 노후 정도와 활용 방안 등 부처별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서도 지난 7월 이후 베트남 건설부가 각 부처의 이전 위치를 고시했고 각 부처 간 협업을 통한 부처 이전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베트남 수도에 한국의 강남과 같은 부촌 거주 지역이 생긴다고 보면 쉽게 이해되실 텐데요. 도시 조감도를 보면 한국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도시 형태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스타레이크 시티에서는 주거지 분양이 이뤄졌고 베트남 상류층의 주거 만족도를 제대로 저격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류층 고객의 니즈를 확실히 충족시킨 만큼 주택 입주는 베트남 신도시 개발 역사에서도 역대급 속도였습니다. 베트남에서 토지 개발을 위한 인허가는 어렵고 오래 걸리기로 유명해 다른 신도시 사업지는 첫 삽조차 뜨지 못한 곳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스타레이크 시티는 한국형 신도시인 만큼 중심지의 정부 부처 외에도 한국의 삼성 연구개발센터가 2022년 말 준공과 입주를 완료했고 CJ 등이 입주를 선언했습니다. 일본 백화점 1위 브랜드인 타카시마야와 한국의 이마트 등 쇼핑시설, 신라호텔 및 롯데호텔 등 5성급 호텔도 예정돼 있죠. 이제 대우건설은 하노이를 넘어 호치민 등 베트남 주요 지역에 제2의 제3의 스타레이크 시티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베트남 곳곳에 한국형 신도시가 생긴다는 점으로 볼 때 어쩌면 베트남 속 한국은 단순한 문화현상을 넘어 베트남인들의 생활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중국에 대한 국제적 리스크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에 전 세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 우리에게 부족한 젊은 인구를 가진 베트남은 상당히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물론 우리와 다른 정치구조, 문화, 일부 혐한 정서 등 극복해야 할 과제도 존재하지만 이대로만 간다면 베트남의 완벽한 한국화는 멀지 않은 듯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디시멘터리 채널에서는 세계 최초, 세계 유일의 나노칼슘 할인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워낙에 독보적인 기술로 탄생한 칼슘이기 때문에 관련 기술이 20년도 전에 완성됐지만 유사 제품 또는 추월 제품이 등장하지 않아 식약처가 모방 불가능과 세계 최초 광고 심의를 허락해줬습니다. 칼슘의 경우 우리 몸에서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 섭취해야 하지만 우유나 멸치 등은 분자가 너무 커 흡수가 어렵고 기존의 칼슘 제품 역시 흡수율은 높을 수 있지만 역시 분자가 큰 관계로 우리 몸이 전부 이용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노칼슘의 경우 적혈구보다 1000배 작은 나노 크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생체 이용률이 높아 먹는 족족, 골다공증 발생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혹 구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설명란과 댓글로 남겨드린 링크를 통해 회원 가입하시면 역대 최저가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